세 번째 발표는요, 문광님께서 오대산의 풍수지리적 위상과 오대산 고승의 공익풍수 사상에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좀 환영해 주시죠. 네, 이 발표에 대한 문구는요, 공주대학교에서 풍수지리를 가르치시는 민병산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네, 박수 좀 환영해 주시죠. 발표는 25회입니다. 네, 문광입니다. 제가 발표문 이 복사님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제 예전부터 풍수지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공부를 항상 하고 제 취미가 산에 다니면서 좋은 곳에 가서 참선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보고 이러는 것이 저의 가장 좋은 취미라고 하는 취미인 거고. 또 제가 몇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또 풍수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논문을 쓴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그래서 좀 늦게 됐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이제 한국에 굉장히 많은 사찰들이 풍수지리학적인 원리 입각에서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여러분 아실 테지만 이번에 오대산에 대해서 이게 쓰면서 이것을 어떻게 한번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모든 국민들하고 불자분들이 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대산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먼저 머리만 첫 부분에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대산은 민족의 성산이자 한국 풍수의 요람이다. 정멸보궁은 한국 최고의 명당 가운데 한 곳이자 불교 풍수의 최고 이상이기도 하다. 게다가 풍수지리학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정립되기 이전에 성지가 구축된 한국인 고유의 안목을 보여주는 한국적 풍수의 요람이기도 한 것이다. 그 뒤에 넘어가셔가지고요. 뒷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선가에서 흔히 공부의 3대 요건으로 도사, 도량, 도반을 든다. 수행에 있어서 도량을 스승 다음으로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본거에서는 이제 풍수지리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오대산의 명당들과 오대산 고승들의 대승풍수, 공익풍수의 정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풍수가 기존의 풍수의 이론에 있어가지고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대승풍수고 공익풍수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말하자면 풍수지리 그러면 보통 이제 음택과 양택으로 나눠가지고 음택 그러면 조상님들 묘자리를 잘 써서 발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데 조선조에 말이죠. 맷자리 때문에 산송이 거의 모든 소송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문제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문중이 발전하고 우리 가문이 흥성되기 위해서 풍수가 이용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유교 풍수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향교나 서원이나 왕궁이나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됐는데 인간의 이기심과 사익을 위해서 추구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불교 풍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냐? 그것은 공익풍수고 대승풍수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모든 한국의 사찰들이 예를 들면 오대산 정멸보궁 같은 데 천하의 명당이 있다. 그럼 그곳을 법당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법당들 같은 경우도 봐도 최고의 좋은 혈자리는 말이죠. 스님들 요사체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중요한 명당터를 모든 대중이 함께 쓸 수 있는 예배당, 그 다음에 법당, 그 다음에 선방 이런 식으로 공유할 수 있게 가장 좋은 장소를 공유하는 형태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이런 불교 풍수의 정신이 대승적이고 그 다음에 공익적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 자리를 잡아놓은 역대 모든 고승 큰 스님들이 그런 우리나라의 좋은 터들을 먼저 잡아서 입지 조건을 풍수에 맞게 하시지만은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곳은 밤에 잘 때 스님들도 딴 데 요사쳐서 같이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대해서 다 같이 그 명당에 와서 다 같이 예배를 하는 형태로 해서 열려진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을 했던 것 아니겠느냐.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천년고찰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개인적인 소유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국 불교의 힘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요익중생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오대산의 대표적인 명당이라고 하는 정멸보궁과 월정사 상원사의 풍수의 위상이 한국 불교의 풍수지리학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대산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만 한 가지 오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능화 선생의 이 조선불교 통사에 나와서 있는 부분에 불교를 어떻게 그 오대산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3페이지인데요. 제가 저기 이 자료집에는 그 사진을 하나 찍어 보내는 게 64쪽에 보시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제임스 랍슨이라고 하는 분의 파워 오브 플레이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간단히 저기 소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이 오대산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시사점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중국에 그 오학이 있죠. 오학이 있는데 오학 중에 남학이 형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형산을 이번 제임스 랍슨이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산은 특이하다. 도교가 들어가면 도교의 성지가 되고 유교가 들어가면 불교가 들어가면 불교의 성지가 되는데 이 산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풍수라는 용어가 현대적으로 펑슈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이분은 뭐죠? religious 그 geography라고 그래요. 종교 지리학이라고 해서 인문학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성산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장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종교들이 발전해 왔다. 중국 역사상 봤을 때. 그러면서 그게 대표적인 걸로 남학을 치고 그 장소에 힘이 있다. 파워 오브 플레이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딱 우리 한국의 오대산에 가져오면 그대로 적용이 가장 잘 되는 그런 텍스트가 아니냐 싶어요. 도교가 들어오면, 불교가 들어오면, 유교라든지, 도교라든지, 무속이라든지, 불교라든지 모든 것이 성소가 된다. 라고 하는 이 오대산의 장소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 제임스 랍슨 교수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거의 잘 들어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흔히 얘기하는 이 공간학, 그러니까 스페이스 스터디즈라고 그래요. 공간학이라고 그러고 로컬러티에 대한 연구, 요즘 이런 게 많은데 이런 부분에 아주 그 최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게 오대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그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풍수지리학의 책 중에 인자수지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면 모름지기 알아야 된다. 자식이라고 하면은 조상 몇 자리 쓰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책 이름이 인자수지라는 책이 있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불자수지다. 불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냐 이 풍수 지리적인 형태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이 우리 불교를 이해하고 불교의 이 장소를 알아내는 그 장소성 연구의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스님이라고 하면 사찰을 복원하고 중창하고 창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풍수 지리학적인 지식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불자수지 아니냐 이런 말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3쪽에 보시면 이능화는 조선불교 통사에서 말이죠. 굉장히 특별하게 오대산을 얘기해 놓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오대불궁 산중명당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대산을 말이죠. 명당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걸로 뭘로 얘기하냐면 오대산 정멸보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인용문에 중간에 있는 인용문이 있는데 그게 전부 번역해 놓은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제가 쭉 나열을 해놨는데 뒤에 보시면 전부 다 역사 기록이 있는 겁니다. 4쪽까지 있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용이 1번에는 삼국유사의 월정사 오류성중에 관한 거고 2번은 민지의 오대산 사적기고요. 3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나열이 돼 있는데 묘하게 편집이 돼 있어요. 묘하게 편집이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원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삼국유사의 오대석 사적을 살펴보건대 상지자가 말하기를 국내 명산 가운데 이곳이 최승의 명승지며 불법이 오래도록 흥한 곳이다라고 하였다. 신라의 자장율사가 당 오대산에 들어가 문수의 화신을 아련하고 불곤 및 가사를 받았다. 문수의 화신이 일러 말하기를 경의 본국 명주 땅에 오대산이 있는데 일만의 문수가 상주하는 진신의 처소이다. 경이 본국으로 돌아가며 찾아보고 예참하시오라고 하였다. 이후 자장이 귀국하여 강릉 오대산 지로봉에 올라 굴레 및 정고를 봉안하고 그곳에 월정사를 창건하였다. 13층 탑을 세우고 탑에 불살이 37매를 봉안하였다. 그리고 4번에는 이제 그 요즘 이 얘기라 그러면서 관로로 넣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서로 전하기를 상원사 중대 정멸보국은 곧 자장율사가 불례를 봉하는 곳이라고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자장율사가 중국 가서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사리를 모시고 와서 가장 좋은 땅이 명당이 오대산이니까 거기 가서 사리를 봉안해라. 그래서 거기 가서 봉안을 하고 이 됐다고 이렇게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편집된 거죠. 삼국유사하고 민지의 사적기하고 다 편집해서 딱 모아놨는데 요것만 보면
자장율사가 정멸보궁의 사리를 모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아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럼 뭐냐면은 실제로는 말이죠. 민지가 일현 스님보다 한 40여 년 뒤에 오대산 정멸보궁의 사리를 봉안했다는 건 민지가 처음 말한 거고, 삼국 유사에 있는 기록들을 다 볼 것 같으면 이 나머지 사리는 통도사 정멸보궁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말이죠. 오대산 정멸보궁의 자장율사가 봉안했다 이런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어디에 봉안했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 사 쪽에 보면 주소 9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소장 사리 쪽에 자장법사가 가져온 부처님의 투굴과 의검니와 불사리 100낙과 부처님이 입던 그 붉은 기배에 금점이 있는 가사 한 벌이 있었는데, 그 사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은 황룡사탑에 두고 한 부분은 태화사탑에 두고 한 부분은 가사와 함께 통도사 계단에 두었으며 그 나머지는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멸보궁에 모셨다는 얘기가 없는데 민지가 나중에 얘기했는 사제께 얘기했는 정멸보궁에 모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묘하게 편집을 해서 이등화는 오대산을 소개하면서 오대산은 명당이다, 그리고 정멸보궁이 최고의 불탑이다, 명당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대산이 명당으로서의 한국 불교 역사에 기록하고 싶었던 이능화의 속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 뜻은 뭐냐면은 사쪽의 중간 밑에서 보시면 이능화의 의도는 분명 오대산 정멸보궁의 위대함과 성스러움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명당 길주로 유명한 정멸보궁의 사리가 모셔져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한 사실이며, 이에 대해 자장의 봉안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것은 신심을 증상하고 기도를 성취하는 데 불필요한 의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게다가 자장과 정멸보궁의 관계가 초기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불과 40여 년을 격한 민지가 나타나서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의 최고 명당 가운데 하나인 오대산 정멸보궁은 문수보살이 나타나 전해주신 사리를 자장율사가 여법하게 봉안해 놓은 영원한 보궁이자 성지가 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1918년에 간행된 이 조선 불교 통사는 일제시대에 우리의 모든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했던 온갖 일제의 역사 기술에 저항해야 했던 시대의 저작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부처님 진시사리가 모셔진 5대 정멸보궁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자장율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우리 선대의 5대산과 정멸보궁에 대한 애달픈 애착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확정짓는 의미로서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가 5대산을 이렇게 소개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5대산의 풍수지리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5대산은 그냥 명당이다, 최고 가는 명당이라고 하는 걸로 한국 역사에 기록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오대산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1910년대 이미 이렇게 그때 당시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게 현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명당으로서의 오대산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넘어가서 오쪽에 보면 이제 정멸보궁의 좀 풍수지리학적 고찰에서도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연구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대산 정멸보궁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들, 논문들 다 나열했고요. 그건 좀 앞으로 좀 생략을 하고, 그래서 뭐 비로봉에서부터 여러분 그 비로봉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말이죠. 백두산에도 있고요. 금강산도 최고봉 비로봉이고요. 그다음 묘양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백산 최고봉도 비로봉이고, 치악산도 그렇고, 비로봉이라고 하는 건 최고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화엄에서 말하는. 그다음에 최고의 법신 자리고, 가장 최고의 그 자리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반드시 비로봉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중대를 5대 가운데 중대라고 썼던 건 그 중심 가운데 중심이다, 이런 뜻이 남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이제 저기 중간에서 보면 이제 사진들 자료들을 제가 이제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봉에서 내려온 그 행룡이 쭉 내려오다가 거기 그 7쪽에 보시면은 그림 4번이 있습니다.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곳이 오기 전에 밑에 짤록하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결인목이라고 하는데요. 그 결인목에서 딱 형성해서 힘껏 차 올라가서 그게 맨 위에를 만두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두를 형성하고 딱 내려오는 부분에 혈처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대산 정멸보궁에 대해서 그 형국론으로 무령으로 어떤 형태냐라고 하는 말이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쪽 밑에 보면 나성 원국형이다,
여러 가지 성들이 울타리와 같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7쪽의 사진에 보시면 1번과 2번 보시면 모든 봉우리들이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정멸보궁을 향해 가지고 완전 다 감아 안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들이 빽빽하게 감아 안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6쪽에 넘어가시면 기룡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용이 달리고 있다래요. 그래서 이제 용이 앞을 향해 가지고 쭉 달려서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뭐 3번, 4번 뒤에 이제 뒤에 보시면은 그림 5번에 전순이라고 나오는데 8쪽의 왼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에서 위에서 찍은 거 보시면 정멸보궁에서 쭉 앞으로 더 내려오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짠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순이라는 부분이고, 기룡열 용이 달려가지고 힘차게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기룡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그 8쪽에 벌써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내룡 입수로 그래서 한번 산맥이 내려왔다가 힘을 가해가지고 계림목에서 튀어 올라가는데 그 위에 있는 정멸보궁 자리가 전부 용의 여의주 자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형으로 밑에서 이 여의주에 해당하는 그 형태로 나온 물형이 나오는 표현이 6쪽의 중심에 중간에 보시면 비룡상천형이다. 날아가는 용이 말이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형국이다. 그다음 비룡 입수형이다. 날아가는 용이 머리를 이제 번쩍 들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비룡 함주형이다. 날아가는 용이 여의주를 머금었다라고 하는 거고, 구룡쟁주형이다. 구룡이라고 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수니까요. 양수의 최고수니까 모든 용이 이 하나의 여의주를 다투기 위해서 전부 달려드는 형국이다. 아까 여러 나머지의 산맥들이 이쪽으로 향해서 오고 있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만큼 다양하게 정멸보궁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무령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무령적인 연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멸보궁이 아주 최고의 명당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궁에 참배 가보시면 중간에 가다면 용안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용의 눈에 해당하는 그게 이제 물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혈처의 인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8쪽에 넘어가시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정멸보궁 앞에서 보면 정멸보궁 법당이 조그만한데 그 앞에 기룡열이라고 해서 용의 여의주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앞쪽으로 쭉 나가는 부분, 그림 6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쭉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혈의 힘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짠디만 심어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예배 공간으로 조금 활용을 하시면 그 최고의 좋은 땅을 어떻게 얘기를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예전에 박문수가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은 천안의 독립기념관 자리가 원래 암행어사 박문수가 자기 신우주로 정해놨는데 거기를 쓰지 마라 그래서 200년 뒤에 국가가 쓸 땅이라 그래서 다른 쪽으로 자기 묘소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냥 풍수의 대가였는데 박문수가 그랬답니다. 정멸보궁에 와보고 이제 알았다. 왜 스님들이 그렇게 잘 얻어먹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는지 알겠다. 조상을 이렇게 좋은 데 써놓으니까 발복해가 이런 거다. 이렇게 완전히 유교적인 형태로 이렇게 말했던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정멸보궁 앞쪽에 있는 기룡열 부분에는 조금 거기 예불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원사 얘기를 좀 해보면, 상원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남 스님, 타너 스님의 어떤 법화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고, 그 이전에 세조와 신미대사, 그 다음에 세조가 피부병이 나섰다, 문수동자를 만나서 피부병 나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에 보천태자, 그 다음에 효명태자의 원찰이었습니다. 그리고 효명태자는 성덕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듯이 거기는 진여원이었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 직접 창건을 했고 거기에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원사는 보천 효명태자의 어떤 그런 원찰로서 좀 더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복원을 해서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사 부분이 진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은 날마다 인시에
문수보살이 이 진영원에 36가지 모습으로 문수보살이 화신으로 자꾸 나타나 줬다는 거예요. 그게 오만진신 삼국유사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6가지 모양이라고 하는 게 삼국유사에 지금 구쪽에 보시면 인용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탱화라든지 벽화라든지 해가지고 상원사에 이렇게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문수보살이 항상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천태자는 형이었는데 왕이 오르라 그러는데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거든요. 5대에 어떤 건물을 짓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모셔라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10쪽입니다. 뒤에 10쪽 위쪽에 인용문에 보시면 보천태자의 그 상원사 진영원에 대해서 이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 첫 줄에 보시면 중대의 진영원 상원사 중앙에 진흙으로 빚은 문수보살의 부동상을 봉황하고 뒷벽에는 노란 바탕에 비로자나보를 수위로 한 36가지 변하는 모양을 그려 봉안하고 복전승 5명이 낮에는 화엄경과 600반야경을 읽고 밤에는 문수예참을 염송하되 이름을 화엄사로 하여라. 이 사라고 하는 거는 뭐 결사라는 뜻도 되지만 옛날 절은 다 사로 썼으니까요. 자, 이런 걸 놓고 보면 1947년에 한번 복원을 했어요. 1946년에 상원사가 불타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시 좀 복원을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화엄경이라고 하는 형태는 전체적으로 탄원 스님, 한엄 스님이 그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뭔가 여기서 이 보천태자의 그 유언을 받아서 뭔가 새로운 불사 단장을 좀 하고 여기에 화엄 결사를 해서 이러한 문수보살의 36 형태를 남겨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그 오대산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불교적으로 그 풍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별지로서의 풍수학이라는 게 뭐냐면 화엄에서 근본지가 있고 차별지가 있고요, 진공이 있고 묘유가 있고, 그 다음에 보편이 있고 특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기대용이 있다고 했을 때 하늘은 평등하지만 땅은 불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천기가 하림해서 지기 상승해서 그 기운이 형성되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천원지방 모델에서 말하다시피 보편인 거고 땅은 특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는 어쩔 수 없이 불평등한 구조가 있어요.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이 그 비보풍수이겠지만은 우리 모든 역대의 그 고승들은 좋은 땅을 선별해서 불평등한 땅을 선별을 해서 좋은 땅을 취해서 그 불평등한 땅을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활용하는 데에 이 불교 풍수의 이치가 있다는 거죠. 땅은 불평한데 그 불평등한 땅에 안 좋은 땅을 어떻게 비보해서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도성국사에서 나온 아주 큰 이론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예를 들어 원효라든지 자장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도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혈천은 그 땅을 찾아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쓰게 해주는 거. 돈 많고 부귀한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쓰게 해주는 걸로 절로서 사찰로 입지로 잡아가지고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서 차별지로서의 이런 그 풍수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화엄이라든지 우리의 그 선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불교학을 가지고 풍수학을 다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근본지와 차별지로서의 풍수학. 근본지는 공은 보편적을 다 깨닫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일체 종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보현행이라는 부분에서는 차별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쪽에 이제 대승풍수와 공익풍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형태로 불교 풍수는 대승풍수고 공익풍수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풍수가 넘어와서 13쪽입니다. 한국적 풍수의 근원지가 아니냐 오대사는. 중국에서 풍수 이론이 들어와서 사신사라든지 이런 완벽한 그 책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풍수 이론에 영향을 줘서 도성국사가 한국 그 풍수 지리학의 비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이 오대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장율사가 했던 통도사라든지 원효의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진표라든지 이런 분이 잡아놓은 명당터들은 가보면 다 진정이 다 안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가 터져서 이런 부분까지 다 아셔가지고 안목 있게 했던 이런 부분까지 우리는 풍수지리학의 역사를 좀 확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흔히 최창조 선생부터 시작해서 자생풍수다, 도성국사 자생풍수다 얘기를 도성국사부터 쓰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자생풍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한국적 풍수가 이미 한국 불교의 고승들에 의해서 형성돼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형태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근원으로서 오대산의 연구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펑슈이를 풍수라고 하는 우리 그 용어로 쓰기 시작하는 운동들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오대산 풍수하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하나 저기 하고 싶은 거는 17쪽에 있는 겁니다. 사진에 제가 넣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이건 오대산하고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이중환의 택리지는 말 노인이 중국에 절을 하는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의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가 토끼다 이랬어요. 토끼. 그러니까 토끼라고 하는 거에 토끼꼴이다. 포항이. 거기서 이제 화가 나서 육당 최남선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자기가 발간하는 소년 잡지에다가 말이죠. 맹우가 호랑이가 발을 들고 대륙을 향해 가지고 가는 진취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그 포항 쪽을 호미곶이라 호랑이꼬리라고 하는 말이 용어가 새로 생기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 제시를 하는 거죠. 왜 동물이어야 하냐 이거죠. 왜 동물이냐? 이 무령론에 보면 15쪽에 보시면 뭐 금계포란, 쌍용, 농주처럼 동물의 형상도 있고 매화낙지, 연화부수처럼 식물의 형상도 있어요. 하지만 선인이 독수한다, 장군 대자형, 옥녀 단장이라 노승 예불령처럼 인물로서 그 무령이나 형국을 형기론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가 왜 호랑이여야 하나? 그리고 호랑이가 하늘 저기 북쪽을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해도 우리가 러시아를 뭐 침범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의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형태로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게 옆에 그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지만 말이죠. 선승단자형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좀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예전에도 봐도 이런 걸 제시했던 거 아는 분들은 풍수지리학자가 아니라 인문학자들, 뭐 국학자들 이런 분들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선승단자형으로 보면 백두산이 백회고요. 척추 사람이 스님이 앉아서 참선하는데 척추가 돼 있고 그다음에 하단전이 지리산이고 중단전 쭉이 이제 오대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대산의 중대의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중심 척추 가운데서도 중간이고 거기서도 중대고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의 정멸보궁을 다시 봐야 되지 않냐. 그다음에 이게 하단전이 지리산이면 예를 들면 모압산 김제 모압산에 미륵이 오신다 그런 건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모학이 되고 계룡산이라고 하는 게 타노스님에게는 정신의 수도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단전에서 바로 위에 발전되어 있는 곳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고구려 땅까지는 전체가 뭐냐면 스님이 선정에 들어가지고 오라가 생기고 광배가 생겨가지고 도가 터졌을 때 이게 열리는 형태로 쭉 나오는 오라의 형태까지 가는 게 우리 원래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만주 땅, 연해주, 뭐 간도 이때까지 우리의 영역 반도까지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공이 풍수를 했던 우리 오대산의 큰 스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에 뒤에 써놓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자장율사, 보천, 효명, 그 다음에 나홍 스님 같은 경우에 그 북대 나홍대 있는데요. 그 18쪽에 보시면 나홍대가 있습니다. 나홍대 가서 저 가봤는데 거기서 보면 정멸보궁이 그 산 쪽이 보입니다. 정멸보궁이 톡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늘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